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동의 뜨거운 감자, 이란 혁명 수비대에 대해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볼 거예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강렬하고 비밀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나요? 과연 이들은 어떤 조직이고 왜 이렇게 세계의 주목을 받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속 시원히 알아보시죠. 혹시 여러분도 이란이라는 나라를 떠올리면 왠지 모르게 복잡하고 어려운 국제 정세가 먼저 생각나지는 않으셨나요? 특히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혁명 수비대는 그 이름만으로도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테니 편안하게 따라와 주세요. 자, 먼저 이란 혁명 수비대가 대체 언제,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때는 1979년, 이란은 이슬람 혁명이라는 엄청난 격변을 겪게 됩니다. 이 혁명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이란 사회의 근본적인 체제와 가치관을 뒤엎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이때 아야톨라 루올라 호메인이라는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등장해서 기존의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슬람 공화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 혁명은 서구 세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이란 고유의 이슬람적 가치를 재정립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혁명이 성공하고 나니 중요한 고민이 생깁니다. 기존의 정규군이 과연 새로 탄생한 이슬람 혁명 체제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충성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거죠. 팔레비 왕조 시절에 서구식 교육을 받고 훈련받았던 정규군이 보수적인 이슬람 혁명 세력과 완전히 뜻을 같이 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호메이니는 혁명의 정신과 이슬람 체제를 굳건히 수호할 새로운 친위대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단순히 국가를 방어하는 것을 넘어 혁명의 이념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지켜낼 강력한 수호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1979년 5월 5일 공식적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이란 혁명 수비대, 즉 IRGC입니다. 이들은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이슬람 혁명의 이념적 순수성을 지키는데 최우선적인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초기에는 자발적인 민병대 형태로 시작했지만 점차 체계적인 군사 조직으로 발전하며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 혁명 수비대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란 혁명을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국경을 지키는 것을 넘어 국내 안보를 유지하고 혁명 이념을 지키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해외에서도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막강한 조직이죠. 게다가 놀랍게도 이들은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니라 경제, 정보, 첩보 활동까지 손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이란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마치 문어발처럼 다양한 분야에 촉수를 뻗치고 있다고나 할까요? 이는 이들이 단순히 군대의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이란이라는 국가의 심장부에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깊숙이 관여하는 거대한 이념적 군사정치 경제 복합체임을 의미합니다. 이란의 많은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혁명 수비대의 목소리가 반영되며 그들의 지지 없이는 어떤 주요 정책도 추진되기 어렵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조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규모와 복잡성에 또 한 번 놀라게 될 겁니다. 육군, 해군, 공군 같은 일반적인 군사 조직은 물론 사이버 전쟁을 담당하는 정보전 부대, 그리고 충성스러운 자원병들로 이루어진 바시즈 민병대, 심지어 해외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인 쿠드스군까지 그야말로 없는 게 없는 거대한 조직입니다. 병력은 최소 12만 5천 명에서 최대 25만 명까지 추정된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 병력은 이란 정규군과 별도로 운영되며 유사시에는 정규군을 압도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쿠드스군은 혁명 수비대의 해외 작전 부대로 레바논, 시리아, 예멘, 이라크 등 중동 전역에서 이란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현지 무장 단체들을 훈련시키고 지원하며 이란의 대리 세력으로 활동하게 하죠. 이러한 활동은 이란의 국익을 수호하고 혁명 이념을 전파하는 동시에 지역 내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게다가 이들은 정규군과 달리 모두 자원병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강하기로 유명합니다. 단순히 의무 복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혁명의 이상을 믿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병사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기는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혁명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전사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조직 구성과 충성심은 혁명수비대가 이란 정권의 가장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그럼 이란에 정규군도 있고 혁명수비대도 있는데 둘이 어떻게 다른 거지? 혹시 둘이 싸우지는 않을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란에는 분명히 정규군, 즉 아르테쉬라고 불리는 군대가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혁명수비대와는 역할과 지휘 체계가 확연히 달라요. 이 두 조직은 이란의 국방 시스템을 이루는 양대 축이지만 그 목적과 운영 방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규군 아르테쉬는 주로 이란의 영토를 방어하고 외부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데 집중합니다. 육상 국경, 해안선, 영공을 수호하는 전통적인 군대의 역할에 충실하죠. 그들의 주된 임무는 이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반면에 혁명수비대는 단순히 영토를 지키는 것을 넘어 이슬람 혁명의 가치와 체제를 수호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요. 이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이란을 방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혁명 이념에 도전하는 세력을 진압하고 이슬람 공화국의 원칙을 지켜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쉽게 말해 정규군이 나라의 문직이라면 혁명수비대는 혁명의 심장을 지키는 보디가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보디가드는 때로는 해외로 나가 혁명 이념을 전파하고 이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이죠. 이러한 근본적인 임무 차이는 두 조직의 훈련 방식, 전략, 그리고 심지어 대원들의 정신 상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휘 체계도 확연히 다릅니다. 정규군이 이란 국방부와 정부의 통제를 받는 반면 혁명수비대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습니다. 이는 혁명수비대가 정규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으며 최고 지도자의 의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도구임을 의미합니다. 최고 지도자는 이란의 모든 정책 결정에서 최종 권한을 가지며 혁명수비대는 이러한 최고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핵심 기구인 거죠. 게다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혁명수비대는 이란 경제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며 막대한 자원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건설, 에너지, 통신, 금융 등 이란의 핵심 산업 분야의 혁명수비대, 소유 기업들이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자원 면에서도 정규군보다 훨씬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쯤 되면 일반 군인들보다 대우가 더 좋고 심지어 국민들을 감시하는 감시병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여러분의 말씀이 충분히 일리 있게 들립니다. 실제로 혁명수비대는 혁명수호라는 명목 아래 국내에서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거나 비판적인 세력을 감시하고 심지어 체포하는 등 내부 통제 역할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혁명수비대가 이란 정권의 안정과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국내 치안 유지 세력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혁명수비대가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들의 존재는 이란 사회의 안정과 동시에 시민 자유의 제한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혁명수비대는 정말 일반 군인들보다 대우가 좋을까요? 네, 그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혁명수비대원들은 정규군에 비해 더 높은 급여와 좋은 복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 주택 지원, 의료 혜택, 자녀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복리 후생 제도가 정규군보다 더 잘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이는 혁명수비대가 이란 정권의 핵심 지지, 기반이자 가장 신뢰하는 무력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정권은 혁명수비대의 충성심을 유지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하는 것이죠. 혁명수비대는 국가 예산에서 막대한 자금을 배정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관여하는 경제 기업들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올리기도 합니다. 건설, 에너지,
통신 같은 주요 산업 분야에 이들의 입김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니까요. 이들은 이란의 주요 항구, 석유 수출 시설, 통신망 등 국가의 핵심 인프라 사업에도 깊숙이 관여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기반은 그들의 군사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처럼 강력한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기반을 통해 혁명 수비대는 이란 사회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혁명 수비대와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이 세 나라의 관계는 한마디로 앙숙 중의 앙숙입니다. 단순한 외교적 갈등을 넘어 이념적 대립과 실제적인 군사적 위협이 오가는 매우 첨예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서구 세력,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을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존재로 규정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 미국을 큰 사탄이라고 부르며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미국에 대해서도 중동에서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이러한 적대감은 이란의 대외 정책의 핵심 기조가 되었으며, 혁명 수비대는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는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이란의 이러한 대외 정책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대리전입니다. 이란은 직접적으로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기보다는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무장 단체들을 지원하고 활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을 자주 사용합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와 시리아 내 친이란 민병대 등 중동 전역에 걸쳐 이란의 지원을 받는 다양한 그룹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들에게 자금, 무기, 훈련을 제공하며 이스라엘을 견제하고 압박합니다. 마치 자신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싸우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대리전 전략은 이란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상대방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라크나 시리아 등지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세력들이 미군 기지를 공격하거나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곤 합니다. 이는 중동 지역에서 이란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방식 중 하나이며 때로는 심각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미국은 2019년에 혁명 수비대를 테러 단체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이는 혁명 수비대뿐만 아니라 그들과 거래하는 모든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치는 혁명 수비대의 자금줄을 막고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최근 2026년 1월에는 유럽연합이유마저 혁명 수비대를 테러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이 이란의 혁명 수비대를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닌 국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테러 조직으로 간주한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테러 단체 지정은 혁명 수비대의 자산 동결, 여행 금지, 그리고 국제 금융 시스템 접근 제한 등으로 이어져 혁명 수비대의 활동을 크게 제약하고 이란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혁명 수비대는 굴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맞서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혁명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향을 보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혁명 수비대의 고위 지휘관들이 사망하고 시설이 파괴되는 등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는 혁명 수비대의 해외 작전 역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들은 보복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죠. 마치 한 대 맞았으면 두 대로 갚아준다라는 태도랄까요? 이러한 보복, 친미는 중동 지역의 긴장감을 한층 더 고조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중동의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며 이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혁명 수비대의 이러한 위협은 국제 유가와 세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심지어 호르무즈 해협 내 라라크 섬 인근 해역을
진화는 두 가지 대체 항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해협 통제에 대한 그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국제해운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들의 영향력은 서방 세계의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 악화는 1979년 이란 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혁명 이전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팔레비 왕조 시절에는 오히려 서로 협력하는 관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혁명 이후 이란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적으로 규정하고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이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이슬람적 연대 의식과 이스라엘을 미국의 중동 정책의 전초 기지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후 이란의 핵 개발은 이스라엘에게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되었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거나 핵 과학자를 암살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을 상시적으로 유지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란이 헤즈볼라나 하마스 같은 대리 세력을 지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 단체는 이스라엘 영토 내로 로켓 공격을 감행하거나 국경 지역에서 무장 충돌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 관계는 결국 2024년과 2025년 그리고 2026년의 대규모 무력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중동 지역은 이미 오랫동안 화약고와 같았지만 이 시기에는 국지전 수준을 넘어선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 양상을 띠게 된 것입니다. 특히 2026년 4월 5일에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중동 지역의 주요 석유화학 미제에너지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란이 경제적 요충지를 직접 공격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혁명수비대는 이란의 대외 정책에서 가장 강력하고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존재가 중동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죠. 그들은 이란의 안보뿐만 아니라 이란의 지역적 패권을 추구하는데 핵심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또 다른 질문. 혁명수비대가 2차 대전 당시 나치와 비슷한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사실 혁명수비대가 나치와 직접적으로 동일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시대적 배경, 이념, 목표 등 여러 면에서 차이점이 존재하죠. 하지만 몇 가지 유사점을 찾아볼 수는 있어요. 나치 독일의 SS 슈츠슈타펠 부대처럼 혁명수비대도 특정 이념 이슬람, 혁명 이념을 철저히 옹호하고 수호하는 데 집중하며 정규군과는 별개로 최고 지도자에게 직접 충성하는 친위대 성격을 가집니다. SS는 히틀러 개인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며 나치 이념을 철저히 집행했던 조직입니다. 혁명수비대 역시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이념을 계승하고 최고 지도자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며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정체성을 수호하는 데 전념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성격을 띨 수 있습니다. 또한 SS가 독일 사회 전반에 걸쳐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처럼 혁명수비대 역시 이란 사회의 군사,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산업과 재정 부문을 장악했던 것처럼 혁명수비대도 이란의 핵심 경제 부문을 통제하며 자체적인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성은 특정 이념을 기반으로 한 군사 조직이 국가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권력과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비교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SS가 정규군인 베르마흐트와 때때로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던 것처럼 혁명수비대와 정규군 아르테쉬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경쟁이나 긴장 관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원 배분, 전략 수립, 대외 정책, 방향 등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우거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미묘한 신경전이 있을 수 있죠. 혁명수비대가 더 많은 예산과 자원을 할당받고 정치적 영향력도 더 크다 보니 정규군 입장에서는 소외감을 느끼거나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죠.
특히 최고 지도자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혁명수비대가 정규군의 작전 영역에 개입하거나 중요한 군사 결정에서 더 큰 발언권을 행사할 때 이러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일반 군인들과 서로 싸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란 체제의 핵심 지지 세력인 두 군사 조직이 내부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이란 정권의 안정성 자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 지도부가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란 정권은 이러한 내부 갈등이 외부의 적들에게 약점으로 비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두 조직 간의 갈등이 통제 불능 상태로 확대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할 것입니다. 물론 조직 내부의 갈등이나 권력 다툼은 늘 존재할 수 있지만 전면적인 무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오히려 유사시에는 통합된 지휘 체계 아래 함께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혁명수비대, 이들은 이란의 현재이자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세력입니다. 강렬한 충성심과 막강한 권한,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과연 어떤 길을 걷게 될지, 그리고 중동 정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앞으로도 우리는 이들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중동을 넘어 전 세계의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항복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혁명 이념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들의 특성상 쉽게 항복하거나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와 혁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저항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이 많은 폭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복 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이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이란 혁명 수비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복잡한 역사와 역할, 그리고 국제 관계 속에서의 위치를 이해하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올지 기대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